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에 이어서 새로운 책, 뉴 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궁금하죠? 따라란! 어떤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김밥 파는 CEO 보셨나요? 김승호 사장님이죠. 김승호 CEO의 김밥 파는 CEO. 첫 번째 거의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약간 자서전 느낌이 나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됐고,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옛날 어릴 때는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 책은 안 할 거예요. 이 책은 안 할 것이고요. 자서전은 좀 뭐 읽어볼 만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자서전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나왔죠. 생각의 비밀. 누구의 생각인 거죠? 김승호. 이것도 김승호 CEO의 두 번째 책입니다. CEO의 생각, 본인의 생각, 그 시크릿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책이죠. 자,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어떻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 6시를 두 번 만나는 남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하루에 10번씩 내가 원하는 것을 100일 동안 적어라. 착하고 성실하되 악하고 게을러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습관부터 시작해서 마인드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의 하나의 그 내용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냥 컬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소소한 팁들을 그냥 묶어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소한 컬럼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 기승전결의 느낌 들지도 않고, 약간 애리송해요. 그래서 이 책은 안 할 거예요. 책 좋지만 실컷 소개했는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무슨 말이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책 제목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굉장히 모호하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뭐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명확해져요. 목차가 되게 재밌어요. 1장 읽어볼게요. 부를 이루는 길. 느낌이 어때요? 느낌 약간 오죠? 1장 부를 이루는 길. 그 시작 챕터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뭐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마치 부의 추월 차선을 잃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겁니다. 뭐 비슷하죠?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의 추월 차선에서 사업을 필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는 하라고 이야기했지. 하다가 보면 뭔가 이 생기는 그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은 없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뭐 안에 챕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미흡해요. 그쵸? 세 번째, 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에 대한.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나면 돈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4장에서는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대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바로 이전 장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4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 굉장히 사람은 어떤 객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삶은 굉장히 시간적인 쫙 오래되는 그 시간의 그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의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점들이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점을 찍혀 나갈 텐데 이제 그것을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냐,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볼 수 있죠.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이게 뭐죠? 완전 철학이에요. 제목 자체가 깨달음은 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이 깨달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그 철학, 사상을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충돌시켜 보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더 가치가 있는 철학 사상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 이제 철학자들이 해왔던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5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곱씹어 봐야 된다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6장에는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 철학도 좋지만 결국은 순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순리는 뭐죠? 어떤 생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은 뭐다? 죽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뻔한데 순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순리를 역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목차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2장이 되면 이제 부자가 된 사업가들이 많죠.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진정한 사업가가 되어야 돼. 그리고 말이야. 진정한 사업가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조금 느리게 그리고 주위를 좀 살피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치 어떤 한 노인의 어떤 깨달음, 노인과 바다에 그 담긴 내용을 읽는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까지 자기가 던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더 뛰어넘는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이 자연과 순리에 순응해 나가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내려다보는 신의 관점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돈 벌려고 하는 그 서민들을 위해서 안내해 주다가 돈을 좀 번 사업가들한테 좀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가 또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앞으로 가고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다가 그것마저 다 초월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목차를 보면 어마무시한 거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요. 뭐 전생을 한 30번 정도 살아본 사람의 느낌이 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 목차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고 쑥쑥 지나가겠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오늘 제가 진행할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챕터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총 6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책 전반적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챕터 1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라고 물었어요. 있는가가 아니라 없는가라고 물었어요. 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없는가? 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돈으로 산다고 하면 굉장히 속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뭔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화두를 질문을 받았다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라고 질문을 받았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 살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또는 아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그 목숨을 살 수 있어요? 죽음을 연장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은 어떻게 돈으로 사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yes, no로 대답하려고 할 텐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많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돈은 뭔지 명확해요. 행복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물어야 되죠. 당신이 생각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쵸? 이 저자가 그 뒤에 그 힌트가 담겨 있겠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돈은 나 스스로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마련해 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행복 정의 안에 시간은 꼭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시간. 그리고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도 행복.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행복. 적정한 영양과 휴식.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고, 마지막에 그 돈으로 인해서 재정적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 이것은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 가족, 건강. 이 세 개 키워드는 부의 초월차에서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해요. 신기하죠? 약간 말을 약간 다르게 풀었을 뿐이에요. 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라고 묻는다면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에 더 쫓길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고, 건강마저 잃어가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갈망이 강해지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벌고 싶어, 벌고 싶어. 보통 그렇게 되다 보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이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돈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편안함은 달콤한 유혹이에요. 한번 편안함을 맛보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등석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부모님 돈이 많아서 1등석만 타고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석 타라고 하면 미치죠. 화딱 뛰죠. 이코노미 타라고 하면 어때요? 못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1등석을 타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 그 편안함은 달콤한 유혹이고요. 그것은 곧 불편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곧 불행으로 가는 거죠. 왜? 시간도 적어지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 더 받고, 비교하게 되고, 가정은 또 등한시하게 될 것이니까요. 부는 소비의 기회가 참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소소한 행복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일단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대표적인 예로 여행 같은 것. 여행은 소비를 굉장히 큰 소비를 했지만 내가 본 그 어떤 아름다움, 풍경, 그리고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 설명이 어렵네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 쪽에 이 사람은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도 되지만 상품이나 물건은 좀 자제하라.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네요.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함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부자로서 짜릿함을 느낄 때. 이 이야기는 그 친구도 했어요. 부의 추억을 찾은 저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비싼, 값비싼 그 자동차를 샀을 때가 아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약간 관점이 달라요.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행복,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일 때가 많다. 부자이면서도 그냥 부자가 아닌 사람들처럼 그냥 행복하고 소비하고 할 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때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의 초월차선 저자 같은 경우는 빨리 부자가 돼서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좀 했는데, 그리고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 돈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닌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은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돈이 행복을 도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돈이 행복을 도울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두 번째 챕터에서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이라는 자극적인 주제가 나와요.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월급이 탁 들어올 때 그 은행에 실수로 10번이 탁탁탁탁 꽂히면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게 될 확률은 너무 낮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득을 10배로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그것을 이 사람은 결심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 그냥 결심을 하는 것이다. 결심을 한 것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결심까지 해야 생각을 바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심을 한 사람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고 그 목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게 쪼개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걸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실천을 하면 그것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이죠.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생각 바꾸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재설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경기가 좋거나 어떤 타이밍이 완벽하거나 어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여건이 됐거나 뭐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가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업을 언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은 그냥 지금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걱정 같은 것도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 말인즉슨 자신이 그 자식보다 소중한 자식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하찮은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을 텐데 결국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더 자랑스럽게 되어야 되고 남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소득을 10배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단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어요. 1%도 의심하면 안 돼요. 1%라도 의심하면 그 주위 사람들의 그 반대에 대해서 혹하고 그냥 그렇지, 나는 어렵지, 그래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 라면서 그쪽에 동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론적으로 나는 또 성공할 것이고, 이제 선한 영향력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내용들 중에 약간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대목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만 한번 모아서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제가 표기를 좀 해놨거든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요거네요.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렇죠. 우리 책 좋아하죠. 그리고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으면 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면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하러 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궁금할 때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현지인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책 꺼내가지고 동서남북 따지고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모르는 단어 또 막 영어 사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야 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질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겠죠. 그것에 맞는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쉬운 질문들조차 우리는 사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 협조적으로 알려줄 텐데 어떤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야, 나 스스로 다 해낼 수 있어 라면서 이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서 저도 조금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많이 물어봐야 되겠다.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를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재밌죠. 수각 이론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절에 가면 보통 이렇게 물 쭈르륵 떨어지면서 한쪽 물이 고이는 그 그릇을 수각이라고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얼마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보통 잘 안 하죠.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한 20억 갖고 싶어요. 50억 갖고 싶어요. 100억 갖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목표를 잡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셀프로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가? 어,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다시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구분을 했다고 보자고요. 어떤 것은 원하는 것이고 어떤 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은 사야 되고 원하는 것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수각이 튼튼해지고 넓어지고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보통 사업으로 해서 큰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이 몇 프로 이자를 되게 무시한다는 거야. 야,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더 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몇 프로 차이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은행만 돈 벌고 본인은 되게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각에 물이 딱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소비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할 때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필요한 것은 사야 되죠. 근데 또 필요한 것을 헷갈려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필요한 것을 또 금액대가 뭐 저렴한 걸 살 수도 있고 큰 걸 살 수도 있는데 보통 수준에 맞게 써야 되죠. 수준에 맞게. 근데 이 수준에 맞게라는 정의가 참 모호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인 것처럼 소비 수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의 한 4분의 1 정도 소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수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소비하라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한 4단계 낮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라고 해요. 유지하라.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수각이 채워지면 이 두 가지 방법만 하더라도 수각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 좀 전략하고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요. 필요한 거 살 때 이자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의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비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수각에 물이 찬다라는 거예요. 찼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물에 대한 관리예요. 보통 수각이 차면 우리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항상 넘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넘치는 물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넘치는 물은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덮고 수국 꽃밭이나 풀밭과 곡식이 자라는 농가 밭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이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넘치면 이제 분배도 좀 해야 되고요. 뭐 소유도 좀 필요하고요. 적당하게 이제 좀 소비도 해야 되고 또 자녀한테도 물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부모도 편히 부양해야 되고 형제들의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가서 직원들, 주변 인물들까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 물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 멀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넘쳤을 때 그 다음 수각을 보통 하나만 두는 경우도 있고 물이 넘치면 또 밑에 아래쪽에 수각 이렇게 막 2중, 3중을 두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이 김승호 회장은 좀 가까운 사람들부터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풍족해져서 그게 울타리가 되고 나의 성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수갑을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한 소박한 태도에 대한 한 줄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영수증을 챙겨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영수증이 딱 보여주면 주차비 보통 안 내도 되죠.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사채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를 생각해보라. 약간 김생민 씨 느낌이 나요. 트렁크에 넣어둔 마르지 않은 그 텐트는 결국 일회용이 된다. 값비싼 뭐 텐트나 이런 거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그쵸.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만하면 체육관을 끊어라. 요트나 별장은 내가 아닌 친구가 사게 하라.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들고 다니고 새로 사지 마라.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낚시, 등산, 스킨, 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이런 이야기들 조금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부자가 되는 부자의 지도는 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성. 다르게 얘기하면 공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수 없어서,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보면 금방 부자가 됐다가 그 돈을 다 날려먹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자는 됐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르다. 한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그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도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해픈 사람들이 많고 불필요한 것에 쓰는 사람들도 많고 이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자가 아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순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지만 그 일부를 보고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인데 이게 인성이 안 좋아. 부자들은 원래 인성이 안 좋은가? 이렇게 쌀쌀맞고 굉장히 돈 막 10원 아끼고 또 베풀지 않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속성, 굉장히 이 공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고 있지는 않아요. 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그 정도 키워드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달콤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고 오늘도 힘들고 다만 내일은 고통스럽지 않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하나같이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죠.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기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요. 야,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게 엄청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진행 과정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 이 귀찮고 재미없는 이 일을 내가 한평생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짜증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도 행복을 찾아갈 것이고
나중에 적절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100억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에피소드가 조금 나오는데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0억. 100억 버는 게 어렵죠. 근데 100억을 벌기 어려운데 100억을 벌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10억을 벌어야 되죠. 10억을 벌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1억을 먼저 벌어야 되죠. 1억을 벌려면 1000만 원부터 벌어야 되죠. 여러분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까? 벌 자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청년이 답했다고 해요. 예, 벌 수 있습니다. 목표를 조각 냈을 때 굉장히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도 이 부분 공감하는데요. 1000만 원을 모을 때 들어가는 힘의 크기와 그 1000만 원을 다시 모아서 나중에 1억이 될 텐데 1억에서 다시 1억 1000을 만들 때 그 느낌은 완전히 틀려요. 0원에서 1000만 원 만드는 것과 1억이 모아진 상태에서 다시 1000만 원을 더 모으는 것은 힘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이미 그 종잣돈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융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이 쌓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돈의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수익률이 낮아도 예를 들어서 한 10%의 수익률만 일으켜도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훨씬 쉽다라는 거죠.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보통 빨리 10억을 모았으면 좋겠다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10억을 모을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서 그 방향대로 좀 가고 있구나,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제쯤 점검해야 되는지 뭐 그런 포인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꼭 종이에다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때서야, 그리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서 매번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100억을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목표가 100억을 버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회장님은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딱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게 쪼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인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위험한 것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분 김성환 회장님 주위에는 오히려 위험하려고 스스로 그 위험 속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망한 비즈니스를 겁없이 인수하거나 늦은 나이에 암벽 등반을 시도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할 때 위험은 안전과 자유를 오히려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오히려 안전과 자유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확보.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라고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는 오히려 집중 투자를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는 자신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위험을 나누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회사, 오래 깊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곳에 10군데 투자하는 것보다 잘 아는 곳에 한 군데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게 더 위험이 사라지는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위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같이 달라붙어요. 한 세트로 묶이는데요. 뭐가 묶이냐면 위험을 시도하면 뭐가 좋냐면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뭐 한 10개 중에 하나는 성공이라는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은 기회와 변화, 보상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트로. 근데 이 위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 나머지 세 개가 따라올 확률은 너무나 낮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자. 사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으로 사냥을 안 하는 사자라는 거죠. 너무 신중을 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결론적으로 위험성을 제로로 만들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고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어요. 부를 이루는 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필수 조건이고 소득을 10배로 높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꼭 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 다음 어떻게 이자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이 올바른 곳에 먼저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소득을 10배로 높일 수 있고 소득을 10배로 높일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래요. 아까 그 첫 번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풋이 아니라 인풋 들어오는 것을 쓰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지금 보면 인풋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소득을 10배로 올려야 되는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쓰는 것은 사실은 돈을 얼마큼 저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이자를 무서워하는가 안 무서워하는가도 사실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인가의 문제지 소득을 일으킨 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넘치는 수각을 어떻게 더 가까운 가족들, 뭐 지인들한테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나중에 돈을 좀 벌고 나면 그렇게 해야 더 큰 돈이 벌어진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실제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세 가지만 한다고 해서 소득이 10배로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 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기억 다 나나요? 이번 장은 어떻게 보면 부를 이루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들이죠.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행복으로 돈을 살 수 있는가? 살 수는 없지만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일단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 꿈을 실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이야기를 먼저 깐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지금 버는 돈의 10배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이 10배를 다시 10배 계속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득을 10배로 늘릴 수 있는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수비가 아닌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가지만 하면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다? 결심하라. 결심.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두 번째는 기준을 재설정하라. 기준을.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소득이 10배로 벌어진다고 해요. 생각을 바꾸고 결심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생각 바꾸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켜볼 수 있도록, 자주 볼 수 있도록 쪼개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해 나가면 당연히 소득이 10배로 벌어지겠죠. 세 번째인가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돈을 벌었을 때 벌었다가 그 돈이 엄한 대로 세면 안 되잖아요. 돈은 웬만큼 벌었는데 소득 10배 이상 벌었는데 세면 더 큰 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물이 흐르고 이렇게 물이 새지 않으면서 계속 소각이 물이 찬 상태에서 더 좋은 곳으로 물을 더 퍼뜨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소비를 잘해야 되는, 결국은 소비를.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고, 그쵸? 사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자를 무서워하고, 세 번째로는 넘치는 물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말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의 속성. 부의 속성은 뭐냐면 돈을 헤프게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라 절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부에 대한 돈 자체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통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최소 몇 년 동안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달콤한 씨앗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아까 설정하는 것을 잘게 쪼개서 계속 성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지금 최근에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뭐 한 1년 해보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표가 달성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안전한 길로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정말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정말 된다라고 믿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도 믿으세요. 확실히 되는 길이에요. 1%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반대도 듣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야 돼요. 그냥 거의 뭐 신도 수준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열변을 토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현재 해봤더니 이렇게 좋아지고 있더라. 그것을 딱 한번 경험하게 되면 계속 하게끔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좋은 책이죠? 꼭 한번 사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계속 뭔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맹지에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부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이 김승호 회장님의 몇몇 영상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느낌이 약간 다르게 전달되기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1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